즉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고려시대에는 묵과시험이 없었어요. 묵과시험이.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되면 묵과도 시험을 치지만요. 문과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잡과가 있죠. 이건 조선시대에도 잡과가 있어요. 이거는 기술관 또는 전문직 관리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대우는 별로 해주지 않았죠. 잡과에 해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게 뭐겠어요? 가장 전형적인 것은 통역관, 그 다음에 또 풍수지리 전문가, 또 회계 전문가, 또 법률 전문가, 이런 게 이제 잡과죠. 그 다음에 아직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유교를 수용했지만 고려는 완전히 유교 국가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불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왕자들이나 귀족의 자제들 중에도 스님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대각국사 의천 생각나시죠? 그런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왕실에서도 배출이 되었고 귀족 가문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그런 스님들을 또 등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승직을 부여하기 위해서 불교에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전 위주로 공부한 교종 스님이 있고 참선 위주로 공부한 선종 스님이 있는데, 선종이 이제 부각된 것은 역사상에 떠오른 것은 대개 통일신라 말기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에 따로 승과를 시행해서 스님들의 과거 시험을 치러서 거기에 합격한 스님들을 말하자면 국가의 중요한 사찰의 간부 스님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고려는 아주 뭐랄까 다양한 종류의 관리들이죠. 다양한 종류의 관리들을 길러나갔다. 그런데 이 표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과가 고려시대에 시행된 건 맞지만 고려시대의 많은 귀족들은 여전히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여기 음서라고 되어 있죠. 음서. 조상의 공덕으로, 즉 귀족의 아들 또는 손자라는 이유로, 조카라는 이유로, 사위라는 이유로 벼슬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배경이 약한 사람은 설사 과거에 급제를 한다 하더라도 벼슬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과거 제도를 시행하니까 바로 과거 중심의, 문신 중심의 사회가 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를 중심으로 편성된 국가가 문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거나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나중에 12세기가 되면은 무신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반발이 오는 거잖아요. 그 반발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마치 문신이 모든 걸 차지해서 무신들의 처지가 열악해서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많은 과장이 있다. 그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과장을 한 거고, 실제로는 무신의 지위가 그렇게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문신의 지위가 그렇게 대단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대단했더라면 뒤집어질 일도 없죠. 조선시대는 문신의 위치가 정말 확고했기 때문에 무신이 감히 난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는다든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어쨌든 이제 고려는 광종시대 이후에 국가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번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종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음직한 전식과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녹봉 체제죠. 관리들에게 연금 또는 관리들에게 연봉을 지급해야 되는데 국가의 세수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땅을 나눠줘서 그 땅에서 이익을 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종 이후가 되면 유교화 정책이 더 강하게 추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상징적으로 등장한 아주 중요한 것이
최승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서 최승로라고 하는 학자가 전하 다음과 같은 28가지 일에 치중하셔야 합니다 하고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시무 28조라고 하는데 28조가 다 남아있진 않고 대부분은 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에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전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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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종 때, 옥종 때, 문종 때 전식과가 즉 녹봉 지급 체계가 보완되고 완비되어 가고 있었다. 즉 이거는 그만큼 국가의 통치 체제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마련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전식과라는 건 뭐냐면 결국 국가가 월급을 지급할 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으니까, 국가의 세금 제도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으니까 관리들에게, 현직 관리나 전직 관리들에게, 전직 관리에게는 말하자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현직 관리에게는 월급을 지급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수조권, 그 땅에서부터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정한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가져가느냐 하면 대체로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4분의 1을 받아갔을 거다, 2분의 1을 받아갔다, 10분의 1을 받아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기준은 4분의 1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분의 1도 없지는 않지만 수확량의 4분의 1 정도를 그 관리가, 해당 관리가 차지하게 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서울 가까이, 그 관리들이 기본적으로는 개경에 사니까요. 그 당시 수도는 개경이고, 개경에 사니까 개경에서 가까운 지역은, 즉 어느 지역이겠어요? 오늘날의 황해도, 오늘날의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많은 땅들을 전현직 관리들에게 그렇게 국가가 전식과의 형태로 나눠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4분의 1을 또는 아주 약할 때는 10분의 1을 가져가는데, 그걸 개인이 꼭 받아갔느냐 아니면 그 지역의 관리들이 거두어서 대신 전해줬느냐, 이것도 좀 연구거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일단 벼슬에 나아가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을 국가가 제공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야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공무원에 연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철밥통이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만약에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 연금을 왜 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퇴직한 이후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승로의 신묘책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최승로는 뭐라고 하냐면 1번이 국방비를 절감해야 된다 그랬어요.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불교의 폐단을 줄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쭉 여러분이 훑어보면은 당시 사회의 큰 문제를 최승로는 사원, 불교죠. 불교의 스님들이 너무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하나 눈에 띄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방에 관련해서 군사비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교적 개혁인데도 11번째를 보면 중국의 제도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여건, 우리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20조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유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22번째 마지막 항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분 차별을 엄격히 해야 된다 해서 이 최승로가 상당히 보수적인 유학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상소문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당시 고려 사회가 여전히 불교 국가이고 여전히 불교의 스님들이 뭐랄까 기득권층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최승로와 같은 비교적 순수한 그러니까 불교와 거리가 먼 그런 유학자들이 일종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불교와 유교의 마찰이 상당히 심하고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승로 같은 사람은 군사비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봐서 결국 군사보다는 즉 군사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군사비는 줄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랄까 국제사회 속에서 줄타기를 잘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최승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즉 국가 안에는 고려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다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강하게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외교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복잡했나요? 거란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말갈족,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로는 여진족이라고 부르는 그 세력이 또 등장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고려와 거란과 북송의 관계, 고려와 금나라와 남송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다. 왜 어려웠냐면 그러니까 전기에는 거란을 금나라가 대체한다면은 그러니까 즉 여진족이 대체한다면은 금나라와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시도를 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건 먼저 10세기 상황인데요. 요 나라가 어떤 것 같아요? 요 나라가 바로 거란인데 굉장히 강한 압박을 남쪽으로 또 서쪽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덩치로 보면 전체적인 국력으로 보면 경제력으로 보면 송나라가 여전히 큰 것 같지만은 송나라는 수세 국면이고 요 나라는 팽창하는 그런 단계였음을 우리가 이 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0년경이 되면 거란은 송나라를 압박하고 고려에 대해서도 위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거란의 침략을 견제하는 그런 뭐랄까 연합전선을 펴고 있었던 거죠. 이걸 다시 이제 그보다 좀 뒤로 시대가 내려가 보면 거란족이 이제 금나라에 쫓겨서 사라져가고 대신에 금나라가 과거의 거란족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으로 남하해가죠. 남하해서 어디까지 남하하는 것 같아요. 거의 중국의 북쪽을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송나라는 사실상 망하고 새로 양자강 이남에서 남송을 만들어가지고 가까스로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그 송나라와 고려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금나라를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려의 입장은 거란과 싸우지 않으면서 송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고려는 북진 정책을 한편으로는 추진하면서도 송나라와의 친선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송나라로부터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적 지향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울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의 북부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북쪽까지 그 세력 범위로 삼고 있던 금나라를 고려가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송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송나라와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고려 사회는 내적으로 훨씬 더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고려는 사신을 보내고 학생들을 보내고 승려들을 보내고 불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송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고려 귀족 문화가 대단히 화려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된 데는 송나라의 기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의 문화라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이건 물론 이제 고려의 그림은 아니고 송나라의 그림입니다만 바로 이런 송나라의 귀족 문화가 고려에 상당 부분 들어왔다.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 청자의 우아함, 또 고려 불화의 탁월함. 불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그린 그림이나 보살님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고려 시대의 불화는 그 당시 12세기, 13세기, 14세기의 전 세계에서 제작되고 있던 종교적 성화들 가운데서 가장 기법이 뛰어나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송나라의 문화를 그저 단순히 수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발달시켰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고려 불화, 부처님과 보살님을 그린 대개는 그런 거죠. 또는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구현한 것들이죠. 그게 지금 현재 한 10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90점 이상이 다 일본에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간 건 아니죠. 나중에 외구가 되어서 그러니까 받아간 것도 있지만 애걸복걸해서 얻어간 것도 있지만 약탈해간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는 그야말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은 그 이후에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고려 불화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아주 다채로운 그림, 회화, 미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회화의 전통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조선사회가 이제 유교적 사회여서 소박하고 검소한 걸 추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다 뺏겨가지고 아마 전통이 스스로 끊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나중의 일이고요. 고려 지금 초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고려 초기에는 송나라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다. 그러면 뭘 수출하고 뭘 수입했을까요? 당시 송나라는 상공업이 무척 발달했는데요. 같은 시기의 유럽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아주 최고로 발달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나전, 칠기, 화문석, 특히 나전, 칠기 같은 것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나전, 칠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칠기 가운데에서 상감 기법을 통해서 조개 껍질을 아주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잘 뭐랄까 부조물로 새겨서
가령 뭐 용을 만든다든가 학을 만든다든가 꽃을 넣는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값비싼 귀중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칠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보배로 삼아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되면 그 주요한 전통의 흐름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송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은 비단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서적 또 여러 가지 약재들인데요. 이 중국의 귀중본 서적들이 거의 대부분 고려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리학의 대가인 남송의 주자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책은 유교 경전도 좋은 책은 다 고려에 있다. 그래서 고려 선본이란 말도 해요. 고려에 있는 좋은 책들.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중국 문화를 제대로 배우기를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그런 좋은 책들을 수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강의 초두에도 우리가 이름만 던진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에 가서 불교 경전을 다 수용해서 가져오잖아요. 송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란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고려에서는 대장경 사업을 벌여서 그것이 오늘날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 그리고 문화적 성취는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막연하게 짐작하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이 아니라 매우 고도한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그런 문화적 전통 뭔가 하나를 배워서 제대로 하기를 꿈꾸면은 그것을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달성하려고는 우리의 의지가 지금도 말하자면 우리가 세계에서 반도체의 최강국이 된 것, 스마트폰 최강국이 된 것, 또 철강이나 조선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도 자동차도 사실은 아주 미약하게 출발했지만은 어느덧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의 중요한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그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전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고려시대에 송나라의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천주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천주에는 말하자면 해상 비단길의 종점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야말로 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물건들, 아라비아에서 온 물건들이 넘쳐났고요. 그러한 그 무역 통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 여긴 지금 그림은 천주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의 천주입니다.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이미 화폐를 사용하고 화폐의 어떤 문제점들, 인플레이션도 일어날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기도 하고 또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바로 지폐인 교자인데요. 송나라의 지폐인. 이건 세계 최초고 당시로서는 세계 유일의 말하자면 달러입니다. 이런 맛을 이미 우리 고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당시 수준에서는 세계 최고의 문물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었다. 알아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개경으로 들어가는 우리 수도인 개경으로 들어가는 바깥 항구가 있고 임진강 쪽에 있죠. 거기에 병난도라고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뭐랄까 무역기지였던 거예요. 예성강 입구 병난도는 송나라 상인, 일본 상인,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 중동에서 온 상인들이죠. 페르시아에서 온 상인들이 진을 치고 무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알려져서 서양의 우리나라 이름이 코레아가 된 거예요. 코레아. 그러니까 고려는 본래 서남해안의 상인연합 세력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고려 초에도 국제사회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아주 고급한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평란도가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 남아 있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는 요나라, 금나라가 풍운을 일으키면서 한족의 국가인 송나라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침략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 고려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거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북진 정책의 걸림돌이니까 어떻게든지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그런 정책을 썼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가운데서 고려 사회는 광종과 경종, 성종을 지나가면서 많이 안정이 되었다. 당시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 고려는 송나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그런 침략적인 성향이 강한 강력한 국가들과 대항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근데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던 송나라,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송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적인 교역망 속에서 고려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 중에 하나로 고려는 발돋움했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문화적 성취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